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분명히 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패의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준 경기가 그렇죠.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으실 텐데요. 손실이 났더라도 투자 과정을 통해서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투자와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마음만은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투자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승패는 어쩔 수 없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전월세 시장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변변한 이자를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셋값이 집값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오르거나 집주인이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 혹은 순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서울, 인천과 수도권 5대 신도시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의 전월세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전월세 문제가 민감한 지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월세의 평균 가격이 집계됐습니다. 전세 수요자의 평균 전세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1억 9천만 원, 지방 5대 광역시는 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부 월세 형태는 수도권이 보증금 5,400만 원에 월세 61만 원, 지방은 보증금 3,300만 원에 월세 53만 원입니다. 순수 월세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평균 93만 원, 지방은 7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수 지역에 따라서 집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평균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더 선호할까요? 전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아직도 전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입자 가운데 전세 희망자가 수도권에서는 67.9%, 지방에서는 63.9%로 수도권과 지방 양쪽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보증부 월세로 수도권의 27.3%, 지방의 33.1%가 선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는 수도권의 4.8%, 지방의 3%에 불과했습니다. 임차 형태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와 달리 수요자들은 아직 전세를 더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선호가 이렇다면 실제로 거래 형태는 어떨까요? 전세가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 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거래 비중의 47%가 보증부 월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벌써 58%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 비중도 보증부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매물의 41%, 지방은 33%만이 전세 매물입니다. 세입자의 60% 이상이 전세를 찾는 것과 비교해 볼 때 20-30% 매물과 차이가 나죠. 즉 20-30%의 수요자들이 전세를 원하는데도 전셋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의 선호와는 달리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 월세집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니까 전세금이 집값의 77%가 넘으면 전세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은 집값의 평균 72.6%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오른다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자로 대거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구매용 유발은 전세금이 집값에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수도권은 평균 6,300만 원, 지방은 4,500만 원가량 차이가 날 때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사버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15.4%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난해 서울의 주택 매매량이 32.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에서도 13.3%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금 말고도 또 고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수도권 수요자들은 대출금이 매매가의 31.6%가 넘으면 전세를 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27% 선으로 대출에 더 민감합니다.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자들은 많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적어져서 매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여태껏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제로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주려는 분들 혹은 전세나 월세를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경제 용어 바로 돈 걱정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말마다 월급 통장이 야속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월급날에는 든든했던 통장 잔고가 다음 날 정도가 되면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으로 대부분이 사라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로그인 됐다가 다음날 로그아웃 되는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각종 경조사가 많은 달이면 거의 바닥이 되는 통장 잔고 때문에 잠까지 설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 걱정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설치거나 신경질, 식욕부진, 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정신병리학자 로저 핸더슨 박사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출이 많은 설을 앞둔 1월 말에서 2월 초, 바로 요즘인데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증후군, 정말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로저 핸더슨 박사가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전 세계 경제가 한창 고공행진을 하던 2000년대 초반입니다. 돈 스트레스는 경제가 좋았던 시절에도 존재했다는 건데요. 물론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에 대한 서민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전문가들은 돈 걱정의 원인이 적은 소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자신의 연봉 정도는 알고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달에 어느 정도 실수령액을 받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월급을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급여 명세서를 출력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카드 청구서가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썼네 라고 생각할 뿐 세부 내역을 따져보거나 청구액을 실제로 더해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청구서를 챙기는 건 낫습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나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열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탓에 막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돈 걱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흑자달과 적자달을 파악하는 것,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만으로도 흑자달에 남는 돈을 적자달로 옮겨서 쓰는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 마음 든든하게 세우실 수가 있겠죠. 특히 지출을 파악할 때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쓴 돈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는 건데요. 수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없으니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만약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식비에, 또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옷값에 돈을 쓰는 게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괜히 알뜰한 가계 지출을 하겠다고 가계부를 너무 꼼꼼히 쓰는 욕심은 버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보통 가계부를 하루 이틀 쓰다가 포기하는 이유는요. 잔액까지 정확히 맞추려고 하다 보니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잔액이 맞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계부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입니다. 정확한 가계부보다 꾸준한 가계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계부 기록은 가급적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일주일치장 정도 한꺼번에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등으로 구매 내역을 다 적다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마트에서 얼마 썼다 이 정도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반적인 예결사는 꼼꼼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게 어려우시다면 영수증만 꼼꼼히 챙겨도 지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해두는 습관을 생활화하신다면 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수입과 지출 확실히 알아두면 돈 걱정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컬처 앤 이코노미 오늘은 유용한 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 우리 생활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정보를 이제 손 안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여러 유용한 앱 중에서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어도 건강해진다는데 뭘 먹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죠. 내 몸에는 어떤 음식이 맞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앱 바로 힌트입니다. 힌트는 음식 전문 서적 500권 분량,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이 되는 음식을 똑똑하게 골라주는 음식 건강백과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사와 프로필만 간단하게 설정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맞춤형으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음식 검색만 한다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리가 들어가는 재료와 요리 방법까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좋은 음식 하면 생각나는 건강식들,
사실 입에는 잘 맞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든 특별한 음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힌트 앱에서는 실생활에서 흔히 먹는 다양한 음식과 그 효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앱, 바로 학교 식당의 반찬을 알려주는 캠퍼스 밥입니다. 곧 다가올 새 학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수강 신청도 해야 하고 학과 공부도 준비해야겠지만 뭐니 해도 이 밥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4년 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질리지 않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학교 식당을 잘 탐색해 놔야 할 텐데요. 학교 식당은 매일매일 반찬이 바뀝니다. 그날의 메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맛있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텐데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는지 매일매일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찾아가 보기에는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 밥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학교 식당들은 물론 옆 학교 식당 메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매일매일 밥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먹는 점심은 물론이고요. 저녁 메뉴까지 빼놓지 않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반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4 앱 어워드 코리아 라이프스타일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캠퍼스 밥. 식당 메뉴 외에도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변 알바 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편리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이겠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것, 음식도 있지만요. 바로 새끼 식사보다 더 자주 먹는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금방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앱입니다. 물 알림 음료는 우리에게 물을 마실 것을 항상 상기시켜주고요. 물 마시는 습관을 기록해주는 앱입니다. 현재 몸무게만 입력하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권장 섭취량을 알려주고요. 자주 마시는 물잔 크기를 등록해 놓기만 하면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섭취량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물 마시기 습관을 편리하게 기를 수 있겠죠. 물을 마시고 싶은 시간을 설정해두면 원하는 시간에 알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습관 들이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물 마시기 습관으로 다이어트와 건강, 피부 미용까지 물 알림 음료와 함께 3마리 토끼를 함께 모두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먹는다고 내 건강도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습관을 꾸준히 잘 들여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건강 관련 앱 통해서 좋은 식습관 들이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코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코닉스는 각종 마이크로 렌즈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세코닉스의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가 63%, 차량용 카메라가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판매가 그리 좋지가 않았죠. 아직까지 높은 스마트폰형 렌즈 실적 의존도 때문에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고객사의 신규 전략 스마트폰의 고화소화로 매출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올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매출의 24% 정도를 차지하는 차량용 카메라의 작년 매출은 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 늘어났는데요. 세코닉스의 현대기아차 점유율 약 40%입니다. 현대기아차가 후방 카메라 채택률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졸음인식 카메라 등 모듈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세코닉스의 성장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CES 2015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자동차 전장화와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스마트카와 전장화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부품은 참 다양하지만 자동차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필수로 적용될 부분이 참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역시 세코닉스에 긍정적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10%, 그리고 2017년에는 40%, 2018년에는 모든 신차에 후방 카메라가 의무 장착된다고 합니다. 올해 세코닉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500여 원, 영업이익은 34% 늘어난 230억여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가 성장을 주도하고 스마트폰 렌즈는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거란 예상입니다.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세코닉스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재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코닉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여러 시들과 문학가들의 기이한 행적을 다룬 수필집, 그리고 좋은 시를 해설해주는 해설서까지 다양한 글로 우리에게 좋은 시와 문학을 알려주는 신경림 시인의 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시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데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전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도둠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get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나라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어린이가 자라서 나이를 먹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독립해서 큰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수록 다시 나의 세계가 어릴 적 보았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릴 땐 몰랐던 넓은 세계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볼수록 새삼 부모님을 달리 생각하게 되는 것. 시인의 이야기뿐만은 아닐 텐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참 힘들게 사셨구나. 나라면 못할 일도 해내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나의 세상의 전부가 다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때야말로 바로 내가 어른이 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클수록 아빠는 내가 아는 것도 모르는 9세대 아빠, 초라한 아빠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흰머리가 생기고 왜소해진 아빠가 다시 슈퍼맨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삶의 길을 드디어 스스로 걷게 된 자식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생기는 거겠죠.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아들, 딸들도 부모님을 보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